이번 시간에 삼각함수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저 자신도 예전에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 삼각형들이 왜 나오는지, 이 삼각형 변들 간의 각도의 관계를 왜 공부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고 좀 뜬금없게 여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비디오에서는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그 이유, 왜 이거를 공부하는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쓸모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밝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웹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삼각함수가 처음에 쓰이기 시작한 그런 증거들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런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피라미드의 모양인데 이 피라미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삼각형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좀 더 잘. 이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 삼각형에서의 이런 각도, 어떤 각도가 무슨 의미를 지느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각도를 이 그리스 알파벳 세타, 세이타라고 읽는 이 글자로 나타냈었죠. 저도 여기서 그렇게 쓸 텐데요. 왜 삼각형과 각도가 왜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 가장 작은 도형이 삼각형인 셈이에요. 변 3개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있겠죠? 삼각형. 이거보다 적은 변 2개 가지고는 어떤 닫힌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데 피라미드에서 왜 삼각형과 그 각도를 따지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높이는 피라미드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 그 과정 중에 이 피라미드의 높이 자체는 직접 자를 들고 측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가장 아랫부분에 이쪽 한 변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긴 땅이니까 여기는 지금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명이 서가지고 이 지점에서부터 쭉 걸어 나가면서 자기의 발걸음이라도 세면은 여기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발걸음이 몇 발걸음 옮겼느냐 이 거리를 셀 수가 있겠죠. 이 거리, 이 너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각도도 측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는 어떤 측량 도구를 잘 쓰면은 요 변이 올라가는 이 변을 기준으로 이 변이 올라가는 이 각도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요 밑변의 길이는 잴 수가 있고 이 각도도 잴 수가 있는데 이 높이는 잴 수가 없어요. 이 높이를 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밑변의 길이와 이 각도만 가지고 이 높이, 이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과 관련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삼각함수의 쓸모, 첫 번째 쓸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계산하고자 하려는데 삼각함수가 쓸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삼각함수가 쓸모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삼각형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원의 움직임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원입니다. 이게 잘 못 그렸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원이 있을 때 이게 원의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이 원이 이제 회전하는 바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퀴요. 이게 바퀴예요. 근데 이 바퀴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표시를 해놓은 점이 있다고 봐요. 이 원은 회전을 일관되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걸 회전 속도, 각 속도라고 하죠.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2차원에서는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요? 직각 좌표계 x, y 좌표계의 두 가지 성분, x 성분, y 성분 이런 식으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점의 위치가 지금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점의 x좌표의 어떤 특정한 시점 t에서의 이 점의 요 x좌표의 길이 xt 그리고 y좌표의 길이 yt 얘를 계산해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각도를 어떤 세타라고 놓고 본다면 세타라는 어떤 각도를 갖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직각삼각형. 우리가 세타만 알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하면은 xt는 얼마예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정의 배웠잖아요. xt는 코사인 세타고 yt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게 정의가 잘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각도만 알면은 어떤 바퀴가 회전할 때 특정 시점에서의 이 바퀴 위에 어떤 점의 2차원 좌표를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삼각함수의 유용한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이 뭐냐? 영어로 wave라고 해요. 웨이브, 여러분 웨이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다의 파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파동이 결국 뭐 바다의 파도라는 것도 파동의 일종이거든요.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파동입니다. 이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계속 반복되는 얘가 파동이에요. 이 위로 아래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파동이라는 건데 왜 삼각함수랑 파동이랑 연관이 되느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요 원이랑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서요. 요 원의 요 높이 있죠. 이 원 위에 이 특정 점의 높이를 이 높이만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점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높이만을 계속 시간에 대해서 x축이 시간이 되고 이 높이가 이게 y, t일 경우에 이 점이 바퀴가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 높이를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 t잖아요. 사인 t라는 그래프가 이 원의 회전을 감안할 때 나오게 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인 함수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파동, 웨이브, 바다의 파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웨이브예요. 웨이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가장 쉽게는 그냥 용수철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에다가 추를 매달아 놔요. 이 추를 매달아 놓고 이 추를 아래로 좀 당겼다가 탁 놔요. 그럼 용수철이 위로 휙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진동을 하겠죠? 이 진동을 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 용수철의 높이를 역시나 다시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용수철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있죠?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이 줄을 튀겨요. 현으로 뭐죠? 활로 튕기든 아니면 뭐 손가락으로 기타 피크로 튕기든 현악기에 현을 튕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제자리에서 이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 가운데 이 점의 지점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진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점의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지는 거를 시간에 대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또 뭐가 되냐면은 파동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게 있죠. 빛은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또 뭐냐면은 파동이에요. 얘네들이 다 파동이고 사인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용수철, 현악기, 전자기파 얘네들의 어떤 수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수식의 해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이 수식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건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사인파 내지 코사인파 이런 삼각함수 파동 함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게 이런 파동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파동은 용수철, 변압기, 전자기파 등등과 다 연관이 되고 미분 방정식의 해로 등장을 하니까 사실은 이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수학의 굉장히 넓은 부분에 광범위하게 연관이 돼요. 여기서는 뭐랑 연관이 됐어요? 기하학적인 그런 도형의 모양, 이쪽 변의 넓이를 알았을 때 이쪽 윗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구하는 데도 쓰이고 그러니까 세모, 네모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고 원과도 관련이 되고 파동과도 관련이 되니까 삼각함수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수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외우고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좀 막연하고 좀 의아하게 느껴지죠.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봤으니 삼각함수 관련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서 이해를 좀 더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삼각함수가 왜 필요한지, 왜 도움이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삼각함수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로 기반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각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실 때 삼각형 되게 못 그렸죠? 자, 잠깐만요. 이걸로 그려볼까요? 요거는 직각이 안 나오네. 할 수 없다. 요걸로 하죠. 자,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삼각함수랑 더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삼각함수 공부하실 때 이 삼각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삼각형은 사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이 각도입니다. 세타라고 맨날 기호를 쓰는데 뭐 기호는 뭘 쓰든 큰 상관없지만 또 세타라고 쓰겠어요. 이 세타라는 그리스 알파벳 기호로 자주 표현이 되는 각도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인 함수 여러분 아시죠? 사인, 세타 이렇게 쓰잖아요. 삼각형이 이 사인과 관련해서 어디 보여요? 안 나오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각형 내에 이 각도가 중요한 건데요. 이 각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크게 어려워하는 개념이 크게 어려워한다던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게 역시나 또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라디안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각도기 다 들고 다녀 보셨죠? 이렇게 반원 모양의 각도기가 있습니다. 각도기는 딱 여러분 손으로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각도기에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들이 쫙 있었죠? 이렇게 선들이 쫙 있으면서 되게 못 그렸지만 아무튼 여기는 지금 30도, 여기는 뭐 45도, 여기는 60도 이렇게 써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각도기에는 각도들이
degree, 이 위첨자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degree, 각도, 도라고도 하고 degree라고도 하는, 영어로 degree라고 하는 이 각도, 이 도, 정도, 얘로 나타내져 있었고, 이 각도의 각도, 이 도는 360까지 숫자, 정수로 치자면 0부터 360까지, 0부터 360이라는 범위의 숫자를 갖는 그런 어떤 기준이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그 체계죠. 마치 여러분 각도를 센티미터처럼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0부터 1cm, 2cm, 3cm 그런 것처럼 0도, 1도, 3도, 4도 이렇게 그 각도가 얼마나 넓게 벌어지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척도인 거죠. 그게 각도인 건데 여러분들이 각도를 측정하는 그 척도를 이 degree라는 거를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직관적으로 각도기를 떠올리도록 공부를 하셨지만 라디안이라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라디안이라는 건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뜬금없이 공부를 배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왜 0부터 360도라는 거 기준 척도 잘 만들어 두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라디안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맨날 나를 헷갈리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참 대학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디안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라디안이 왜 편리한지, 왜 라디안이 쓰이는지 이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삼각형에서 다시 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 중심을 그려놓고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반지름 R짜리 원을 이렇게 우리 그려봅시다. 자, 이 반지름 R을 갖는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원에 우리 지난번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0도라고 치면은 이제 0도를 기준으로 세타도만큼 회전을 한 상황에서의 이 원 위에 이 점을 하나 중요한 어떤 표시가 되는 이 점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점의 위치는 여기가 0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0도죠. 내지 0라디안인 상황인데 0도를 기준으로 세타도만큼 아니면 세타라는 각도만큼 이게 도를 쓸지 라디안을 쓸지 무관하게 어쨌든 세타라는 정도의 벌어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위치에 있는 점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제 요 점의 x좌표와 또 요 점의 y좌표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는데 사인과 코사인. 그거 말고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원호의 길이에요. 이 점이 한 바퀴를 쫙 다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원의 둘레랑 같죠? 여러분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는지 수식 잘 아시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원의 둘레가 전체 둘레가 2파이 r이라고 할 때 이 세타도만큼 돈 거에 이 길이는 얼마냐? 자, 원의 둘레는 각도로 치자면은 360도만큼 돈 거죠. 그러니까 2파이 r은 뭐에 대응이 되냐면 360도에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는 어떤 x라고 치죠. 큰 x라고 치고 2파이 r 대 360도는 x 대 세타 도라고 합시다. 세타 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풀면은 이 x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비율로 나타냈을 때 왜 이 바깥쪽에 두 항을 곱하고 안쪽에 두 항을 곱한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360도 이퀄 2파이 r 곱하기 세타도인데 우리 360도 여기 왼쪽에 좌변에 붙을 거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360도 분의 세타도 곱하기 2파이 r
하면 x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x라는 원호의 길이를 구할 때마다 이 비례식을 매번 써줘야 되면 귀찮아요. 그냥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각도, 척도를 새로 만들어냈냐면요. 360도랑 여기 2파이랑 얘네 둘은 상쇄가 되는 거라고 하자. 어떤 새로운 척도를 만들어가지고 2파이라는 게 360에 대응이 되는 그런 새로운 척도를 만들자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생각이네 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이 상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x 이퀄 r 곱하기 이제는 세타 도가 아니라 새로운 이 도가 아니라 각도가 아니라 새로운 척도가 돼야 되는데 얘가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r 곱하기 세타 라디안 하면은 바로 원호의 길이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벌어짐의 척도가 라디안입니다. 근데 이 라디안을 구하려면 그래서 세타 도는 세타 라디안은 도대체 세타 도로부터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돼요? 세타 라디안은 어떻게 되냐면 360 도분의 2파이 세타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은 360을 나누고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2파이랑 360이랑 서로 대응되는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과 360 도랑 대응된다. 요 기준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면 360분의 2파이라는 얘가 이 비례상수가 도에서 라디안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비례상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거꾸로 라디안에서 도로 바뀌려면은 2파이분의 360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라디안을 계속 쓰다 보면은 도랑 라디안이랑 왔다 갔다 하는 이 비례상수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여러분 360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니까 45도는 원래 몇 바퀴냐면 8분의 1 바퀴거든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180도, 360도의 반, 180도는 몇 바퀴예요? 반 바퀴죠? 반 바퀴는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45도 많이 쓰는 각도죠. 45도는 90도의 절반이잖아요. 죄송해요. 90도는 또 뭐예요? 90도는 반 바퀴의 반 바퀴, 즉 4분의 1 바퀴죠. 90도는 어떻게 돼요? 파이의 2분의 1, 2분의 파이. 45도는 어떻게 돼요? 반의 반 바퀴의 반이죠.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2파이라는 각도가 이제 도가 아닌 2파이라는 라디안, 한 바퀴 이퀄 2파이라는 이 라디안을 기준으로 반 바퀴는 파이, 반의 반 바퀴는 2분의 파이, 90도, 반의 반 바퀴가 90도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죠? 근데 반의 반 바퀴는 그냥 2분의 파이, 반의 반 바퀴, 8분의 한 바퀴는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도는 뭐예요? 360도 중에 60도는 6분의 1 바퀴잖아요. 6분의 1 바퀴는 6분의 2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뭐겠어요? 30도는 60도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각도들에 해당하는 라디안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외웠을 거예요.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이런 거 잘 외우셨을 텐데 라디안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이거 자체를 여러분 미처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잘 기억을 하십시오. 라디안이라는 각도의 척도는 원호를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해주는 척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각함수의 첫 번째 배우는 공식이 있죠.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입니다. 덧셈 공식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개의 이제 각도가 있어요. 두 개의 각도.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의 각도는 이제 우리 알파라고 써보죠. 여기의 각도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각도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삼각형이 이 각도는 베타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각도를 합한 이 합해진 각도 얘를 여기다 그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도가 되겠죠. 이 두 개 합해진 각도 알파 플러스 베타, 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를 알파의 사인, 코사인, 베타의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알파와 베타의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수 있으면 알파 플러스 2베타도 할 수 있을 거고 2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 수 있을 거고 알파 플러스 알파의 사인 코사인도 알 수 있을 거고 등등 그렇게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각도들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적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뭐 어떤 함수라고 치면은 사인 알파, 뭐 코사인 알파, 뭐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누군가 궁금해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할 만한 그런 공식으로 얘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아주 똑똑한 어떤 분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그분이 만들어낸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그냥 그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식을 외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요 그림을 같이 봅시다. 요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인데요. 요 그림에 보면은 지금 요 변의 길이는 지금 요 변의 죄송합니다. 요 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더 진한 색깔로 쓸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길이가 1이에요.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1입니다. 이 빗변의 길이가 1인 상황에서 이 각도가 여기까지만 했을 때 각도가 베타면은요,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는 길이가 코사인 베타예요. 왜? 이 분홍색 삼각형의 변을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인 베타는 뭐라고 배웠어요? 사인 베타는 죄송합니다. 코사인 베타부터 쓰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라는 함수의 정의상 C분의 A잖아요. equal C분의 A인데 근데 C는 뭐예요? C는 1이에요. 그러니까 equal A인 거예요. 즉 A의 길이 equal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베타가 C분의 B인데 C가 또 역시나 1이기 때문에 1분의 B가 되는 거고 얘가 뭐랑 같냐면은 B랑 같은데 B가 그래서 뭐랑 같냐? 사인 베타랑 같은 거죠. B equal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A equal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 요 변의 길이는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베타가 중요해요. 여기서 왜? 이 코사인 베타가 여기 파란 삼각형의 빗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원리로 이제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요 각도가 알파라고, 이 파란 삼각형의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중요한 각도가 알파라고 할 때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를 이번에는 뭐 D라고 하죠. 요 변의 길이를 D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E라고 할 때, 자, D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D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이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를 보죠. 코사인 알파는 A분의 D예요. 그죠? 코사인이라는 함수의 정의상 코사인 알파는 A분의 D예요. 근데 A가 어떻게 됐었어요? A는 코사인 베타였죠? 그러니까 A에다 코사인 베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분의 D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미지수는 사실 D가 미지수예요. D의 길이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의 길이를 알려면은 코사인 베타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D 이퀄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D가 된다고요. 비슷하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사인을 구해보면요.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이퀄 A분의 E가 되는데 A가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A가 코사인 베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 분의 E가 사인 알파인데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는 E이기 때문에 E는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얘의 길이를 코사인 알파와 베타의 코사인으로 구했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의 길이 역시 알파, 베타 각도의 어떤 사인, 코사인 함수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E의 길이는 사인 알파, E 이퀄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D 이퀄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구했어요. 자,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못 구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베타의 어떤 사인 내지 알파와 베타의 코사인. 얘네들을 원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알파와 베타라는 각도를 다시 보면요. 우리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알파와 베타라는 각도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를 보면 이 각도예요. 근데 이 각도의 코사인 함수를 볼까요? 지금 이 변에 수선을, 이 밑변으로의 수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닿는 수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 각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안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의 코사인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1분의 지금 요 거리를 f라고 할까요? 1분의 f가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각도의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건데 요 길이를 우리가 f라는 기호로 제가 방금 정의한 거고요. 요 길이는 처음부터 주어지기를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 f라고 쓰면 함수 위에 f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지우고요. 기호를 f 다음에 알파벳이 뭐죠? 여기 g죠. g로 바꾸겠습니다. g라고 합시다. 여기가 g예요. 요 길이를 우리는 g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수선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요 수선 길이 h죠? 요 길이를 h라고 치면 이 h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h이기 때문이죠. 1분의 h 이퀄 h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의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h는 사실 또 뭐랑 같냐면요. 요 길이 우리 방금 계산했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값을 가지는 요쪽 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선분, 이 파란 삼각형의 높이, 얘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구석탱이에 여기 죄송합니다. 구석탱이 여기 끼어 있는 요 삼각형의 요 길이, 요 두 개의 합이랑 같아요. 요 길이, 요거랑 요거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다른 색깔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자면요. 요 주황색 선분과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선분의 두 개의 합이랑 같은데 우리 하늘색 선분은 지금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값으로 구했으니까 얘 이렇게 구했죠. 하늘색 선분이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주황색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요. 주황색 선분을 길이를 구할 때 결국은 이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치면은 이 빗변과 이 각도를 가지고 또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빗변의 길이는 아까 b 이퀄 사인 베타라고 이미 구했어요. 중요한 게 요 각도가 뭐냐? 요 각도 지금 알파라고 써 있죠? 요 알파라는 각도와 요 알파라는 각도가 같은 알파니까 같은 기호로 써놓은 거겠죠? 요 두 개의 각도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냐면요. 자, 봅시다. 요 파란 삼각형에 있어서 요거는 수직 90도죠? 삼각형 내부의 세 개의 각도의 합은 180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0도가 이미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요 각도는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또 얘가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합치면 또 역시나 180도 파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가 180도고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가 더하기 요 각도가 180도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아야만 얘 같은 거 얘네 둘 같은 거 거기에 가만히 돼서 얘네 둘도 같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구석에 있는 요 삼각형의 요 각도도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자, 빗변의 길이가 사인 베타고 여기 각도가 알파인데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각도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알파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코사인 알파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사인 베타, 여기 b라고 제가 써놓은 요 b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주황선분의 길이 얘를 뭐 지금 h까지 갔나요? i라고 치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b가 뭐였어요? sin 베타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가 i인 거잖아요.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그래서 sin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황색 선분의 길이까지 우리가 알파, 베타의 어떤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h는 뭐였느냐? 요 h는 결국은 우리 색깔을 또 바꿔볼까요? 색깔이 별로 안 남아있는데 h는 결국 아니다. 그냥 하늘색을 쓰면 되죠. 이 h는 뭐였냐면은 h equal 2 더하기 r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건데 이 h가 뭐였어요? 이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였던 거고 얘 equal h equal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순서를 다시 좀 재조정을 해주자면요. 알파 베타 이게 순서대로 가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겠지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소위 C코코C라고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G였죠? G였는데 이 G의 길이를 구했나요? G의 길이가 여기인데 G의 길이는 아직 못 구했죠? G의 길이는 근데 뭘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D의 길이 구한 거 있죠? D의 길이가 요 큰 사각형의 밑변인데 거기서 이걸 빼주면 돼요. 요 길이를. 요 길이를 빼주면 돼요. 요 구석탱이 삼각형이 중요한 건데 요 빗변이 사인 베타였고 요 각도가 알파일 때 얘를 초록색으로 써주자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다시 이 삼각형을 이렇게 90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분의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분의 이거 이 빗변분의 요 위에 있는 구석변이 결국은 뭐예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b분의 여기 빗변 길이를 b라고 했고 요 길이를 j라고 하면 b분의 j가 되는 건데 b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인 베타였고 j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니까 j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다 구했어요. 이제 요 길이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전체 밑변이 이게 뭐였어요? 얘가 D였는데 아까 구했었죠? D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뭘 빼면 돼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빼면은 그러면 요 G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G 이퀄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퀄 G 이퀄 뭐 빼기 뭐예요? B 빼기 J라고 했는데 얘가 이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 관한 복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요 삼각형을 죄송합니다. 요 삼각형이래. 요 사각형 속에 요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요 그림을 잘만 기억을 하시면 덧셈 공식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늘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꼭 이 공식을 쓸 때마다 늘 덧셈 공식을 다시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삼각형 이렇게 포개어진 두 개의 삼각형을 통해 덧셈 공식이 유도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신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각함수 공식들인데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 덧셈 공식 같은 기본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되게 쓸모가 많죠, 여러분. 많은. 왜냐면은 삼가함수가 뭐 어떤 경우에는 두 항이 곱해져 있는데 그거를 곱해진 게 아니라 더하는 두 항의 합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 뭐 적분이 편해진다든가 그런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많아요. 근데 외우긴 어려우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 이제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되면은 뭐 언제든지 책 찾아보면 되니까 책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이 표들을 언제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찾아본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데 언제 어떤 수식을 써야 하느냐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뭘 쓸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딱 어떤 상황을 보고, 아, 여기선 이 수식을 써야겠구나. 이런 게 이제 바로 좀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 예제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볼 수 있는 예제가 한참 나중에 3.7절에 관련된 파동 중에서 나오는 예제인데, 관련된데, 뭐, 얘도 그 방금 보신 그 공식들과 연관이 되는 경우라서 요거를 제가 어, 먼저 좀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공학 응용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더라라는 그런 사례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V1은 지금 3 sin t, V2는 2 cosine t인데 V3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V3를 싱글 사이너소이드 하나의 정연파로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3를 우리가 수식으로 써놓으면요. V1t는 3 sin t. 그 다음에 2 곱하기 V2t인데, 2 곱하기 2 cosine t니까 더하기 4 cosine 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하나의 사인파로 간단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식들이 대부분 덧셈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따지고 보면 덧셈 공식에서 유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의 사인파로 합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어떤 알파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3과 이 4가 어떤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들이다. 코사인 알파는 3, 사인 알파는 4 이런 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덧셈 공식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다 성립돼서 정리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인 t 더하기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사인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3과 4라는 이 값들은 코사인과 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으로 둘 다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는 5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맨날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우연히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숫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5의 제곱의 루트를 양변에다가 나눠주면 그래서 5분의 3, 5분의 4 하면은 5분의 4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퀄 1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 얘는 사인 알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신 없던 5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5를 곱해줘야 전체적으로는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5를 곱해주는데 이 5가 뭐였어요? 얘가 5가 그러니까 요 숫자 제곱 더하기 요 숫자의 제곱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앞에 5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다 V3가 되고 알파라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라는 각도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알파라는 각도를 결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뭔가 역함수를 쓰면 돼요. 뭐 알파라는 각도만 남겨야 되니까 코사인의 역함수를 5분의 3에다가 곱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사인의 역함수를 5분의 4에다가 곱해주는 게 아니죠. 적용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코사인과 사인의 역함수는 잘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역함수는 탄젠트예요. 탄젠트의 역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인과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고 이런 그 파의 모양을 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역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어, 역수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입력 숫자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많이 나오니까 대신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주기에 대해서만 기억을 한다면 이런 모양을 가지니까 얘는 역함수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의 역함수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알파를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 탄젠트를 써서 알파를 계산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사인 분의 사인, 어, 탄젠트 알파의 아크 탄젠트를 쓰면은 알파만 남을 텐데 탄젠트 알파는 뭐였어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숫자 3분의 3, 4만 이렇게 탄젠트 인버스 아크 탄젠트 3분의 4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고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수식으로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a sin t 더하기 b 코사인 t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 이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sin t 더하기 알파. 근데 알파는 아크 탄젠트 잠깐만요. 예. 3분의 4였죠? 사인을 곱해주는 그러니까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도 우리가 또 하나의 수식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것도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식 우리가 썼고요. 그 다음에 덧셈 공식 가져다 썼죠? 또 다양한 경우에 지금 요 위에 요 공식들을 가져다 쓸 일이 있을 텐데, 요런 거는 자꾸자꾸 좀 연습을 여러 번 해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지 연습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삼각함수 관련된 함수 중에 처음 보는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름은 sync 함수라고 합니다. sync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sync x 이렇게 써서 x분의 sin x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 sync 함수를 이렇게 써서 pi x분의 sin pi x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우리는 공학자들로서, 특히 전자공학자들로서, 요 파이가 들어가는 요 정의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의는 사실상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교재에는 얘를 아이고, 정규화된, normalized, sync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규화된이라는 거가 포함된다는 거는 뭐 어, 기억만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그냥 기본 싱크 함수라고 그러면 언제나 이 파이가 들어간 애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x분의 sin 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싱크 함수의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여기 그림 3-13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 기억하실 게 지금 요 부분이 x 이퀄 0인 부분입니다. x 이퀄 0인 부분에서 싱크 함수의 값이 1이에요. 싱크 함수의 값이 1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x분의 sin x인데 사실 x가 0으로 가면 파이를 집어넣어야죠. x가 0으로 가면은 0분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리미트를 x를 0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sin 0은 뭐예요? sin 0도 사실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0으로 나눠주는 거로 인한 문제가 약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요거 사실 고등학교 때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스퀴즈 티어렘이라는 걸 써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자세히 다 다루진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게 x가 있을 때 요 fx는 요걸 fx는 x라고 쓰고요.
요게 이제 분모가 되는 셈이고, 파이라는 거는 잠깐 잊어버립시다. 그 다음에 fx는 sin x 그래프를 그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sin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림을 되게 잘못 그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약간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0 부근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사실은 어, 여기다 확대를 할까요? 확대를 여기다가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 분모에 해당하는 거고, sin x가 사실은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정도거든요. 0에 가까워질수록 x 값이 무한히 0에 점점 더 접근을 해갈수록 얘는 둘의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는 x분의 sin x라는 거에서 정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x 이퀄 0인 지점에서도 1이라는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 파이라는 걸 곱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이 x일 경우에는 이 흰 선이 이렇게 파이 배만큼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 셈일 텐데, 사인 파이 x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이게 더 좁혀지기 때문에, 이 x축상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비슷한 결국은 그림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1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싱크 함수에 관련해서 일단 x 이퀄 0인 지점에 대한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양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방금 봤던 것처럼 sin x, x분의 sin x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또 sin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또 이제 파이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sin 파이 x는 어떻게 돼요? sin 파이 x는, 어, 이렇게 그려줬을 때, sin 파이 x는 이렇게 이제 sin 함수가 이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sin 함수를 계속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x분의 1은 대략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죠? 네. 이런 쌍곡선 모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함수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이 되는데, 그 옆에 양옆으로 조금씩 이제 무한히 조금씩 이동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증가할지 값이 감소할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을 알 수 있는 두 함수 값의 곱 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인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뭐 무한대라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0의 이 사인 함수가 0을 지나는 이 지점에서는 싱크 함수도 0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인 지점들을 지날 텐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싱크 함수의 함수 값들은 요 0인 빨간 점들을 분명히 다 이제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x 이퀄 0인 지점에선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여기 요게 지금 x 이퀄 1인 지점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요. 1.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sin 파이니까 sin 파이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 파이를 집어넣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게 만약에 x가 공간이 아니라, 만약에 x가 아니라 t라고 생각해 보면은, 시간 t에 대해서는 1초가 지나면은 sin 함수가 이제 뭐 주기가 반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좋고, 이제 sin 함수를 생각하기도 편하거든요. 파이를 집어넣으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x나 t 이퀄 1인 지점과 t 이퀄 0인 지점에 이 두 빨간 선을 이어주는 게 이제 싱크 함수의 그 변화의 양상이 될 텐데, 뭔가
두 함수 모두 부드럽게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sync 함수도 부드럽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잘못 책상이 됐네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을 뭐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무한대와 0이라는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사인 함수 여기 이 아래 부채꼴에 해당하는 요 모양이 근데 점점 감소하는 요 파이 x분의 1이랑 곱해지니까 요렇게 근데 점점 감소하니까 이 좌우 대칭인 부채꼴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채꼴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t 이퀄 음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음수 곱하기 음수. 이게 지금 파이 x분의 1도 기함수, 사인 파이 x도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굳이 그림을 계속 그릴 필요 없겠죠? 우리 더 잘 그려진 그림, 여기 있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싱크 함수는 2학기 응용수학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아무튼 공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의 파동, wave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거는 전자기파에 대한 그림 개념도입니다.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해서 EM Wave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전자파입니다. 전자기학 수업 들으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실 텐데요. 얘는 보면은 지금 딱 이렇게 좀 멈춰 놓고 보면은 어, 이 파란색이 전기장 E고 빨간색이 자기장 B인데 어쨌든 어, 지금 공간적으로 X축에 대한 어떤 사인파, 파란 사인파, 빨간 사인파 두 개가 있죠. 지금 제가 이 애니메이션, 즉 시간의 흐름을 멈춘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정연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면은 이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딱 고정시켜 놓은 요 그 굵은 화살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 있죠? 공간을 고정시켜 놨다는 게 어떤 특정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특정 지점에서는 또 이 화살표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다시 표현해 보면 걔 역시도 정연파가 사인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과 시간 모두에 대한 사인파가 이 전자기파가 그런 건데요. 수식으로 써놓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공간 x와 시간에 대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정연파가 되는데 진폭을 대문자 a로 표현을 하고요. sin kx-오메가 t 이런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x에 대해서도 sin kx 뭐 예를 들어 시간을 고정시켜 놨다. 시간을 0으로 고정시켜 놨다. 그럼 이 항이 그냥 없다 하면은 a sin kx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공간에 대한 사인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에 대해서도 공간을 고정시켜 놨다. x 이퀄 0이라는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았다. 그러면 역시나 sin 마이너스 오메가 t 해가지고 t에 대해서도 역시나 사인이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성질을 갖는 이런 정연파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전자기파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재에는 이 두 가지 경우, 시간에 대한 파동과 공간에 대한 파동을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그거 각각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정연파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고, 시간에 대한 정연파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따로따로 배우면요, 여러분, 두 가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통합된 개념 하에서 시간에 대한 거는 이러이러한 거고 공간에 대한 거는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가 낫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연파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정연파가 공간적으로도 있는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공간 지점에 대해서의 변화가 뭔가 이미 시간에 대해서 또 정연파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복잡해요. 이 수식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 간단한 수식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값들을 우리가 뽑아보면 이 수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 파의 어떤 형태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딱 멈춰가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게 이 시간을 멈췄으니까 얘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글씨를 쓰면서 애니메이션 다시 시작되지만 그냥 멈춰 있는 파 아까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공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sin kx만 생각을 할 텐데 sin kx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인파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전체 파가 얼마만큼의 이 x축 값에 대해서 반복되느냐, 그걸 언제나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 sin kx에 대해서는 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가 0이라고 시작하면 어디까지 와야 이게 한 파가 다 들어가겠어요? k분의 2파이죠? 그래서 k분의 2파이라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공간이잖아요. 요만큼의 공간 동안에 파가 하나가 들어간다? 파의 길이의 의미를 갖는 거죠. 얘를 파장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보통 흔히 람다라는 그리스 알파벳 기호로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k분의 2파이가 k분의 2파이라는 이 값이 파장 람다입니다. 근데 그래. k분의 2파이가 파장 람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k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k라는 건 뭐냐면요. 2파이라는 이 공간적 길이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2파이라면은 이 파장이 람다일 경우에는 2파이 안에는 그러면 몇 개의 파가 들어가느냐? K를 요거 이항을 통해서 자리를 바꿔보면 K 이퀄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라는 거리를 람다로 나눈 것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람다가 뭐 0.2파이다 그러면은 2파이 안에 10개의 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안에 파가 몇 개나 들어가느냐? 파의 어떻게 보면 개수, 뭐 이런 느낌의 의미를 갖는 숫자라고 해서 얘를 웨이브, 웨이브 넘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영문명만 기억나고 국문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웨이브 넘버라는 그 영문명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잘 낫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웨이브 랭스입니다. 웨이브는 파, 랭스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wavelength, wave number 이게 공간에 대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지점 있죠? 지금 E와 B의 이 굵은 화살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이 요 지점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x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x를 딱 한 값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0이 아니지만 편의상 그냥 x를 0으로 고정을 시켜놨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생략을 하고 그냥 sin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놓은 상황에서 오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시나 또 똑같이 t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변해야 이 한 파가 이제 만들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느냐? 0에서부터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만큼 시간이 흘러가면은 한 파가 생기는데 얘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요 그림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한 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기가 시간에 대한 단위라서.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게 얘가 주기인데 주기를 우리는 보통 대문자 t로 쓰죠. 그래서 t 이퀄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약간 내려놓을까요? 아, 자, 여기다 쓸까요? 자리 공간상 t 이퀄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웨이브 랭스와 웨이브 넘버, 웨이브 랭스로부터 웨이브 넘버를 구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주기를 구하면은 그 주기를 이용해서 1초의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느냐라는 주파수를 구하게 되고 주파수는 t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t분의 1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 주기라고 그랬고요. 얘는 주파수라고 그랬고요. 주파수 1초에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주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몇 번 반복되느냐 이래서 주파수 여러분 1초에 몇 번 반복되느냐 헤르츠 이런 단위로 나타내고 주기는 시간에 대해서 세컨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는 주파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건데 2파이가 뭐예요? 한 바퀴인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그러면 1초에 몇 번 반복됐느냐인 건데 이 2파이를 곱하면 1초에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그래서 몇 바퀴, 이 회전, 이 한 바퀴 각도 기준으로 주파수를 따지는 거라서 얘를 각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오메가라는 거를 우리 이 앞서 강의 앞부분에서는 각 속도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각 주파수랑 각 속도랑 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각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초에 여러 바퀴를 돌면은 몇 바퀴를 돌았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각 주파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1초에 뭐 한 바퀴를 다 못 돌면 이제 각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 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각 속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주기, 주파수, 각주파수 이렇게 세 개의 또 값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식은 잘 써놨는데 예쁘게 좀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런 이 어떤 대표적인 이 파의 성질을 딱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대표적인 값들, 속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하나가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몇 개 남은 것들만 거론을 하자면 일단 당연히 A가 있고요. 얘는 진폭이죠. 진폭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 파가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가 쭉 이동해 나가는, 전파되어 나가는 그 속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A equal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서, 자, t가 1초 움직일 때마다 파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얘를 보려면은 A sin k를 끄집어내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in kx가 기준인데 요 항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평행 이동 항이 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근데 시간에 대해서 점점 평행 이동을 더 많이 해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평행 이동이 점점 많이 되는 거죠. 즉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파가 이렇게 전파돼서 이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1초의 이동을 얼마나 많이 해요? k분의 오메가만큼 이동을 한다 해서 k분의 오메가를 이 파의 이동 속도 v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전자파면은 빛도 전자파인데 전자파의 이동 속도 v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c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빛의 속도 c. 그 값이 요 지금 수식에서는 k분의 오메가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k분의 오메가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통합되어 있는 파 수식으로부터 도출도 하고 구별을 하고 의미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주파수 주기 이런 것과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파장, 파수, 웨이브 넘버 이런 거를 구분하고 기억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모델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